이제 다행히 여기 이제 오전 진도하고 딱 맞출 수 있어서 효과가 조금 더 나을 겁니다. 띄엄띄엄 하는 진도하고 맞지 않게 하는 것보다. 두 번째 당황하지 마시고. 네. 오후 시간에는 일단은 뭐 강의를 듣는 목적이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특강이라서 뭐 특별하게 있는 게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걸 다시 한번 다진다 이런 생각으로, 그 다음에 조금 불명확했던 것 중에 몇 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졸린 거예요. 오후 시간에는 이미 학개론 해보셨죠? 네. 졸리죠? 밥 먹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괜찮다. 한 20-30분 지나면요 진짜 막 잠이 쏟아져요. 눈꺼풀만. 그러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괜히 저를 쳐다보고 말이죠. 본인은 안 자는 것처럼 하면서 말이죠. 눈 부릅뜨고 저를 노려보지 마시고 서로 괴로워, 서로. 그러니까 거기를 푹 숙이고 주무세요. 그렇게라도 들으면 나중에 이 무의식 속에 박혀 있다가 다시 뽑아져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좀 졸린 걸 잘 참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뭘 물어보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문제 자체가. 특히 사례 형태의 문제. 머리 깨지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도대체 지문이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인가 말이죠. 그런 걸 일단 파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어디서 잘 나오는가. 이따 보시겠지만 반복되는 것들을 반드시 체크해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 암기하는 형태로 가셔야 되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 중에 이제 10년간인데 10년 이전에 나온 거지만 그래도 혹시 또 몰라 해서 넣는 것도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본기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보는 거지 이게 또 출제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18페이지를 봅니다. 민법 총치 있고요. 법률관계 및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관계라는 건 권리의무관계라고 했고요. 그 권리의무관계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경우, 그게 주류라고 그랬죠. 상속등 법률 규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경우, 그게 일단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키포인트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이건 시험 문제 나온다기보다는 두 개가 있구나.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가지가 있구나. 3번 법률 효과는 권리 변동을 의미하는구나. 그 다음에 2번 그 권리 변동은 취득과 변경과 소멸이 있구나. 그죠? 그래서 3번에 법률 요건 중에 법률 행위가 중요하다 그랬고, 그 법률 행위 중에서 종료 간혹 물어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효 요건,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의사표시 갖춰야 될 요건, 이런 것들이 핵심 포인트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중에 3번에 동그라미 3번, 특히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 질서 행위와 불공정한 행위. 이따 보시겠지만 문제는 집중해서 여기에서 출제가 된단 말이죠. 반사회 질서 행위와 불공정한 행위. 어떤 식으로 어디서 출제가 되는가 그런 걸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이랬죠. 의사의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가 표시의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게 따라서 자연적 규범적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그중에 자연적 해석 중에 오표시 무해의 원칙, 이게 사례 형태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오른쪽에 1번, 2번이 있는데 벌써 10년도 더 됐죠? 권리 변동의 취득, 변경, 소멸의 구체적인 내용들. 얘가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의 관계가 뭔가? 이 두 가지 아주 이론적인 것들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 두 개에서는 혹시라도 또 나오게 되면 이걸 다이렉트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다이렉트로 물어보진 않고요. 거기 있는 지문들이 한두 개 정도는 또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파악하시면 돼요. 물어보게 되면 지엽적인가 안 물어보니까 나왔던 걸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 먼저 1번의 동그라미 1번. 권리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원시 취득은 없던 권리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권리 없는 놈과 거래해서 권리 취득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 예를 두 개 기억하자고 그랬죠. 건물 신축과 동산 선의 취득. 그 중에 1번 건물 신축이죠. 그 다음에 2번은
이 을소유 땅에 저당을 잡았다 이렇게 돼 있죠. 저당을 잡았다는 건 저당권을 취득했다 이런 뜻이고,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제한 물권이라고 합니다. 이걸 취득하는 것은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고 하죠. 설정적 승계. 그래서 3번은 자, 권리의 변경 중에서 내용의 변경 중에 질적 변경과 작용의 변경 구별하자 그랬죠. 내용의 변경 중에 질적 변경 2개, 특정물 인도 청권이 손해배상 청권으로 바뀌는 경우하고 물상 대위가 있었고요. 작용의 변경 2개, 이거 저당권 순위 승진과 채권이 대항력 갖추는 경우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답이 3번이죠. 저당권의 순위가 상승하는 것은 내용상 변경이 아니라 작용, 효력의 변경이 되는 거죠. 효력의 변경.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이 3번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4번은 권리의 소멸 2개,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인데, 상대적 소멸은 권리가 이전돼서 내가 소멸하는 거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게 4번이죠. 5번 상속은 포괄 승계죠. 포괄 승계는 이전적 승계 일종이죠. 그러니까 원리의 이전적 승계다. 옳은 지문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취득 변경 소멸에서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암기해 두세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돼요. 두 번째로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이 있는데,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라 그랬죠. 다른 거 필요 없고, 법률 행위의 구성 요소인 의사 표시라는 게 있었고,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인 준법률 행위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차이가 뭐였죠? 의사 표시는 원한 대로고요. 준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에 한 효과. 그 두 가지만 기억을 일단 해달라고 그랬어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죠. 계약은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니까 법률 요건이죠. 어떤 사정을 안다, 악의, 모른다, 선의. 우리 각 교재를 보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사람의 선악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선이라든가 악의라든가 이런 것도 뭔가 구성 요소가 됨으로써 그걸 통해서 권리가 변동이 되니까 선악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2번이죠. 반면에 시간의 경과. 자, 시간이 흘렀을 때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는가?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흘러. 그럼 권리가 소멸해. 이걸 소멸시효제도라고 했고. 반면에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을 점유해. 20년이 흘렀어. 그럼 등기함으로써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런 걸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효라는 말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했을 때의 효과를 말하는 거죠. 그죠? 시효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시간이 흘렀을 때의 효력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효와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시효.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것도 법률 사실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누군가가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고 이렇게. 근데 이 시간이 흘러가는 건 자연현상이죠. 사람의 정신작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런 걸 사건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건. 네, 사건. 그래서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필요 없는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사건 이렇게 불러요. 4번. 자, 제가 아까 수업 시간에 의사표시하고 준법률행위는 꼭 구별하자 그랬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중에서도 의사표시하고 외형상 대단히 유사한 게 있었어요. 최고라고. 독촉하는 거. 이거 뭐라 했죠? 의사의 통지. 잘 나와요. 원하는 걸 표시해서 원한 대로. 원하는 걸 표시했지만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거를 의사표시하고 구별해서 의사의 통지라고 했죠. 그죠? 돈을 갚아라. 나는 빌려준 돈을 받고 싶어.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야. 표시했어. 돈 갚아. 하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기 전까지는 내가 원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의사표시라고 부를 수가 없다. 이름을 붙이자. 뭐라고? 의사의 통지.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4번에서 최고는 의사의 통지라고 떡밥을 깔아줬어요. 이 문제 답을 준 거예요, 거의. 5번을 봅니다. 민법 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지문이 나왔을 때요, 이 수험생분들이 552조를 생각을 해내려고 무지하게 머리를 쥐어짰어요. 552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뭘 찾아야 돼? 최고. 딱 찾는 거야, 최고. 최고. 최고가 보여요? 가운데 최고 보여요, 안 보여요?
최고란 말 보이죠? 최고는 고위에서 의사의 통제라 그랬죠. 의사의 통제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생겨요. 그럼 밑에 보세요. 최고, 그 밑에 효과는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최고의 효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번 지문은요, 앞뒤 다 떼버리세요. 최고의 효과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사자 의사에서 발생해요? 법률 규정에서 발생해요? 법률 규정. 5번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552조 몰라주세요. 552조가 뭔지 어떻게 알아, 시험 보면서. 그런데 이 문제에서 수험생들이 552조를 몰라서 틀렸대. 말도 안 되는 소리. 552조를 몰라서 틀린 게 아니에요. 최고와 효과를 연결을 못 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4번에서 떡밥을 깔았습니다. 최고는 의사의 통지라고, 준법률이라고, 준법률의 특징이 뭐라고?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란 말이죠.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려. 요 5번 지문은 얼마든지 바꿔가지고 또다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5번 지문. 이렇게 권리변동과 법률 사실과 관련된 가장 기본이 된 몇 가지 확인한 다음에 3번을 봤더니 한 장을 넘겼더니 준법률행위인 걸 고르래요. 자, 준법률행위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구성요소. 당사자가 원한 대로 효력이 생겨.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서 효력이 생겨. 그렇죠? 자, 그럼 이거 구별하라 그랬으니까 의사표시 다 외워야 되고 준법률행위 다 일일이 외워야 되냐? 필요 없어요. 3번에 뭐가 보여요? 보여요. 이거 낸다니까 맨날 이걸 낸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형상 의사표시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요. 최고가 의사표시냐 아니냐 이렇게. 나머지는 의사표시인 거예요. 동의, 취소, 추인, 해지 이렇게. 의사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번, 2번, 3번, 특히 2번하고 3번은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중에서 최고, 요거는 외워라 이런 뜻이에요. 의사표시하고 다르니까 기억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4번은 이렇게도 간혹 나온다. 자, 1번 이거 뭐죠? 권리 변동이죠. 취득, 변경, 소멸 중에서 취득 중에 승계 취득 중에 설정적 승계. 또 나왔죠. 저당권 설정. 무슨 승계예요? 설정적 승계죠. 설정적 승계. 답이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은 법률행위의 종류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눴을 때 단독행위가 또다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재포,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포기. 그러니까 2번 소유권 포기. 좀 더 정확하게는 동산 소유권 포기 이렇게 되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되겠죠. 근데 3번은요.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관념의 통지라고 돼 있죠. 그죠? 이게 뭐야? 몰라요 우리 이런 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뭔지 몰라서 틀렸대. 뭘 몰라서 틀려? 답은 1번에 있는데 고를 수 있게 나와요. 이 관념의 통지가 뭔지는 전혀 몰라도 됩니다. 자, 간단하게만 준법률행위 중에 의사의 통지라는 놈이 있고요. 관념의 통지라는 놈이 있어요. 자, 의사의 통지는요. 원하는 걸 통지하는 거예요. 그게 의사의 통지예요. 근데 의사표시는 아니라고 했죠. 원하는 걸 알리는 게 의사의 통지예요. 돈 내놔 이렇게. 반면에 관념의 통지는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사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하고 사실을 알리는 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동창회가 언제 열린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이런 게 관념의 통지예요. 동창회가 언제 열린다는 건 그 사실, 팩트를 알리는 거지. 통지하는 사람의 생각을 알리는 게 아니죠.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누군가에게 알리는 거 두 가지가 있다. 생각을 알리는 게 의사의 통지고 사실 알리는 걸 뭐라 한다. 관념의 통지라고. 관념의.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거. 그래서 동창회가 언제 열린다는 사실,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승낙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런 걸 알리는 걸 뭐라 한다?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데
관념의 통지는 아주 쉬워요. 그냥 통지가 붙은 건 대부분 다 관념의 통지. 뭐뭐 통지, 뭐뭐 통지 이렇게. 그게 3번이 됩니다. 자, 4번. 자, 우리 원시 취득은 건물 신축하고 동산 소유권 취득 기억하시죠? 아, 동산 선의 취득. 여기에다가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대부분 원시 취득이에요. 무슨 취득시효라든가 소유권 가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말 발견.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 이게 무주물 선점이에요. 주인 없는 사람으로부터 선점해서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죠. 그렇게 법률 규정엔 취득이 무주물 선점도 있구나 이렇게 되죠. 5번 또 나왔어요. 증거로 뒤지겠네. 최고. 의사의 통지.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법률행위 목적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복잡한 게 뭐 권리 변동과 법률 사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꼭 기억할 게 몇 개 있구나. 아까 설정적 승계. 그죠? 이런 거 하고 의사의 통지. 이런 거는 적어도 기억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꼭 필요한 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있습니다. 5번은 법령의 종류 다시 한번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나눠야 되죠. 이렇게 나눌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요 두 개 구별하는 거예요. 단독행위와 계약을 구별하라. 이게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거고요. 계약은 상대방과 의사가 합치해야 되죠. 그리고 요걸 답을 고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계약. 자, 매매 이런 게 답으로 나올까요? 아니지. 매매는 계약인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답으로 나오는 게 합의 해제, 합의 해지, 매매 예약 이런 것들이 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약도 계약인가? 예약인데 그냥 소문들이 이게 계약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약이 아니에요. 매매 예약 계약이 아니다. 계약이죠.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계약. 그게 매매 예약이에요. 조심하실 것은 매매 예약 중에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만을 규정해 놨고요. 일방 예약. 나중에 매매가 살 겁니다. 일방 예약은 예를 들어서 각과리 매매 예약을 했어요. 뭐라고 예약을 했냐 하면 야 우리 3월 10일이죠? 야, 우리 3월 말일날 만나가지고, 3월 말일 만나서 내가 갖고 있는 A 토지를 1억에 사고 파는 계약을 하자. 청약. 그래. 말일날 나도 시간이 되니까 그날 만나서 계약하자. 이게 예약이에요. 오늘 계약을 한 건 아니죠. 말일날 만나서 계약하기로 약속을 했죠. 이게 매매 예약이에요. 그런데 그 매매 예약을 하면서 말일날 만나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할 때도 당사자가 의사가 합치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일이 됐어요. 둘이 만나가지고 어느 한쪽이 자 우리 약속대로 오늘 계약하자. 청약을 하고 우리 그러자. 이렇게 해야 본계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매 예약을 하고 나중에 본계약을 할 때도 양당사자가 의사가 합치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야. 그런데 매매 예약을 하면서 말일날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계약을 한 당사자 중 한 사람한테 예약 완결권이라는 걸 줘요. 이 예약 완결권을 주게 되면 나중에 3월 31일 날 일방적으로 야 우리 계약하자. 그럼 계약이 체결돼 버려요. 갑의 승낙을 안 받아도. 이렇게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예약 완결권이라고 합니다. 그걸 한 사람한테 줘요. 이걸 일방 예약이라고 해요. 그럼 보세요. 매매 예약은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계약이죠. 그런데 그 매매 예약 중에 일방 예약을 하게 되면 한쪽에게 예약 완결권이 생기죠. 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해. 이거 단독행위예요, 계약이에요? 예약 완결권 행사. 이거 단독행위예요, 계약이에요? 이거. 예약 완결권 행사. 단독행위죠. 이 거지같이 헷갈려?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각과리 예약을 하고 을에게 예약 완결권을 주면 3월 31일 날 을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이 체결된다 그랬죠. 단독행위지. 매매 예약은 계약.
예약 완결권 행사는 단독행위. 구별하셔야 돼. 매매 예약은 계약이고요. 이거는 그 매매 예약 중에 일방 예약을 하고 어느 한쪽에게 예약 완결권을 줬을 때 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슨 행위? 단독행위.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5번 단독행위 아닌 거 답이 뭐가 나온다고요? 하부의 해제. 하부의 자 들어가면 계약이다. 철회, 취소, 동의, 추인 다 단독행위죠.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무, 면제 다 단독행위.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동철, 상추, 취, 면, 해 이렇게. 동철이 아저씨 점심에 상추를 먹었어. 취하면 해해거려 이렇게 되죠. 사람이 취하면 해해거리잖아. 안 그래요? 그래 외우시면 돼요. 단독행위. 동철, 상추, 취면, 해해 이렇게 되죠. 이거 뭐라고? 단독행위. 뭔 얘기 하시나? 저한테 얘기를 하시나? 외우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단독행위냐 계약이냐는 간혹 물어봅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는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단독행위가 뭐냐를 물어보진 않아요. 아닌 거 물어보는 게 보통입니다. 아닌 거 이렇게 딱 외워두시면 돼요. 근데 나는 단독행위까지 외우고 싶다. 외우면 돼요. 자, 6번. 가끔 미친놈이 들어가면 단독행위고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6번째 의무 부담 행위라고 돼 있죠. 자, 이건 우리 아까 수업 시간에 건너뛰었던 건데 지금 보겠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갑이 가지고 있는 A 토지를 매매 계약을 하고요. 1월 30일 날 갑은 등기를 넘겨주고요. 을은 대금을 지급해요. 그럼 1월 10일 날 약속을 했죠? 뭐라고? 30일 날 등기 넘겨주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그럼 1월 10일 날 계약을 함으로써 갑과 을은 뭘 부담했어요? 의무. 그죠? 그리고 이 갑과 을은 1월 30일 날 이걸 이행해야 되죠? 의무를 부담하면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 이걸 뭐라 부르자? 채권행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채권행위. 의무를 부담하면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 이걸 채권행위라 부르자. 반면에 갑이 1월 30일 날 등기를 넘겨줬다. 을이 1월 30일 날 대금을 줬다. 의무를 이행했죠? 권리를 종국적으로 넘겨줬죠? 더 할 일이 남아요? 안 남아요? 더 할 일이 있어? 없어? 없죠. 이행의 문제가 더 이상 남질 않아요. 이런 걸 뭐라 하자? 처분행위라 하자. 무슨 행위? 처분행위. 자, 처분행위 중에서 지금 요 경우엔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A토지라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처분했죠. 물권행위라 하자. 이렇게 돼요. 반면에 갑이요, 을하고 1월 10일 날 특허권을 양도하고 계약을 하고 특허권 명의를 1월 30일 날 넘겨줬어요. 그럼 1월 30일 날 특허권 명의를 바꿔주면 특허권이 1월 30일 날 을에게 넘어가죠. 근데 특허권은 물권이 아니죠. 준물권 행위. 그러니까 처분행위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물건에 관한 권리를 종국적으로 넘겨주면 물권 행위. 물건에 관한 권리 이외의 권리, 채권이라든가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걸 종국적으로 넘겨주면 어디나 준물권 행위 이렇게 불러요.
그 중에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걸 고르래. 감사하죠? 채권행위가 아닌 걸 고르래요. 계약이 아닌 걸 고르래. 이행하는 걸 고르래요. 그런데 1번 교환 계약이죠. 2번 임대차 계약이죠. 3번 재매매약도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주택분양계약도 계약이죠. 4번 아예 대놓고 그냥 계약이라고 물어봤네. 하나 남았어요. 다음 몇 번? 5번. 그러니까 여기도요. 이걸 기억하지 마시고요.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가 뭐냐만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는 계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약. 약속을 하는 거다. 뭐뭐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 그래서 의무를 부담하는 거. 그게 채권행위다. 대표적인 게 계약이란 말이죠.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교환 계약 이런 것들. 그거 아닌 거 고르라 했으니까 이거 기억했다가 계약인 거 다 제끼면 하나 남는다. 채권 양도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채무 면제라든가. 채권 양도 있죠? 하나 더 써요. 채무 면제. 특허권 양도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준물권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채권행위고 권리를 종국적으로 넘겨주는 게 처분행위고 그중에 준물권행위가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의무부담행위가 아니다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의무부담행위를 속가낼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의무부담행위는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7번. 종류를 또 물어봤어요. 1번 채권행위. 계약을 말한다 그랬죠? 교환 계약. 채권행위죠? 근데 2번. 계약 해제라고 돼 있죠?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돼 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요 세 가지인데 해제가 느닷없이 나왔네요. 2번이 답이죠.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있는 단독행위. 3번 처분행위라고 나왔네요. 처분행위가 뭐예요? 물권행위 아니면 준물권행위. 물권행위는 물권을 처분했죠. 지상권 물권이죠. 물권행위. 지상권 설정행위. 지상권 설정행위는 별거 아닙니다. 지상권자에게 등기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상권자라고 등기해주는 게 지상권 설정행위예요. 처분행위죠. 그 다음에 4번, 5번. 자, 요 4번, 5번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출연, 비출연 했죠? 그 중에 출연은 2개가 있었어요. 유상과 무상이 있었어요. 유상은 양당사자가 출연행위를 하죠.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요. 임차인은 물건을 사용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가 사용해야 되는데 을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사용을 못하죠. 그러면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건 갑의 재산이 감소하면서 을의 재산이 증가하는 행위예요. 그 기간 동안에. 반면에 을은 차임을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현금 재산이 줄어들고 현금 재산이 늘어나요. 결국 양당사자가 출연행위 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유상. 반면에 증여는 갑이 을에게 재산을 공짜로 줬어. 갑만 재산 감소, 을 재산 증가로 끝. 즉 한쪽만 출연행위가 있어. 이걸 뭐라 했죠? 무상. 양당사자가 출연행위를 하느냐, 어느 한쪽만 출연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유상무상이 나눠진다. 그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양들이 들어있는데 이 속에는 사실은 물어보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그렇게 딱 몇 가지 기출해서 물어봤던 거 위주로만 딱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8번부터가 중요하죠. 자, 8번. 이렇게 보통 다 물어봐요.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요. 우리 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봤을 때 이 유효요건 속에 들어있던 거.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의사표시가 정상적일 것,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죠? 거기에다가 대리권이 존재할 것, 허가를 받을 것, 조건이 성취될 것, 기한이 도래할 것. 이런 것들이 다 유효요건이죠. 그러니까 무효를 골라라.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물어보게 되면 이거 전체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야. 유효요건을.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중에서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 골라라. 고르는 거야. 1번 허위라고 돼 있죠. 통정이 있고 허위가 있어. 108조 허위 표시로 무효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2번은 우리 목적요건 중에서 적법요건. 적법요건 중에서 강행규정 2개. 효력과 단속. 단속 2개. 미등기 전매 금지와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 제한. 단속 규정이죠.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서 타분인 거죠. 그게 효과죠. 반면에 뭐뭐 허가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대부분 무효입니다. 관할관청에 허가를 요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자, 이 4번 조심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을이 갑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 을이 도박 채권자예요. 그렇죠? 갑이 도박 채무자. 얘가 다이렉트로 돈을 갚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도박 자금을 갚을 때 땅을 넘겨줘 그냥. 그럼 무효예요. 갑이 직접 다이렉트로 도박 채권자에게 도박빚을 갚는답시고 땅을 넘겨주는 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다이렉트로 넘겨주진 않고 A 토지를 네가 팔아라. 매각권한. 그래서 을이 병과 매매를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대금을 뭐에 충당? 도박 채무. 변제 충당. 요때 요 도박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것과 변제 충당하는 건 무효. 요건 무효 반사의 질생이로. 하지만 요거는 무효가 아니라 그랬죠. 요거는 반사의 질생 아니라 그랬죠. 요거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4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도박 채권자에게 땅을 넘기기로 계약했단 말이죠. 이건 도박 자금을 갚는 거죠. 그러니까 반사의 질생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4번. 5번은 제가 그랬죠. 예를 들어서 뇌물 주는 거 뭐라 그랬죠? 반사회 질생이. 그게 5번이죠. 뇌물 주는 거. 답은 2번 이렇게 될 겁니다. 9번도 마찬가지죠.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아니 대놓고 물어봤죠. 자, 우리 효력 요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닌 거 하나 기억하고 있어요. 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냥 나와요. 답 3번.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이 있어야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유효하죠. 특별 유효권. 정조건 갑이 을에게 32회 시험에 붙어라. 그러면 자동차를 하나 주겠다. 자, 이 자동차를 주기로 하는 계약은 을이 시험에 붙어야 효력이 생기죠. 이게 정지조건. 그러니까 정지조건이 붙어있는 행위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유효. 이렇게 돼요. 조건이 성취돼야. 3번은 유효권이 아니라 그랬고요. 4번은 그냥 대놓고 물어봤네요. 적법성. 그 다음에 5번 허가. 다 뭐다? 유효요건이죠. 요건. 그래서 9번은 답 3번이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농지 취득자격 증명. 10번. 법률행위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반사회 질서가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먼저 어떤 행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기본적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본 대원칙. 행위 당시. 그게 동그라미 1번. 2번 반사의 질생의 무효. 자, 무효는요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무효예요. 갑, 을뿐만 아니라 제3자도 야 무효 아니냐.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왜 문제가 되냐면 소송에서. 내가 소송 중인데 이 나의 소송이 타인 간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받는 경우. 근데 그게 무효야. 그럼 저 봐라. 쟤네도 무효니까 나도 무효다. 이런 식으로. 누구도 주장할 수 있는 게 무효입니다. 그게 3번. 2번. 3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무슨 뜻이에요?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무슨 뜻이에요 이거? 네? 시대에 따라서 사회질서 기준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 그 시대상을 반영한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반사회적 행위였지만 지금은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시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끔 신문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갑이 을을 죽이기 전에 을 생명보험 계약을 한 10개를 다 들어놓고 을을 죽여. 가끔 이런 거 보죠? 그거.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 계약. 대법원은 반사회 질서 행위라고 합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 자, 5번. 자, 5번은 이제 대리하고 결합이 되는 건데요. 갑이 을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때, 갑이 을을 통해서,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야, 네가 내가 요러요러한 땅이 필요한데 네가 좀 여기저기 다녀보고 내가 말한 거기에 딱 맞는 땅이 있는지 좀 네가 찾아봐라. 그리고 찾아서 네가 좀 계약 좀 사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의 부탁을 받고 병소유 땅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계약에 하자가 생겼어. 뭔가 문제가 생겼어. 이때 이 계약에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 얘가 행위하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계약 당시 만취하면 무효예요. 계약 당시 당사자가 만취하면 무효야. 그럼 이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는 갑입니다. 얘는 대리인이에요.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만취하면 무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의 유무효는 그 대리인, 타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 대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갑이 을에게 땅을 사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잘 알아보고. 그러니까 땅을 샀어. 얘가 매도인이야. 얘가 매수인이고. 그죠? 그런데 합불사. 이 땅이 이미 정한테 팔린 상태야. 즉 제일매매가 있었어요. 이미. 병이 정에게 이 땅을 판 상태에서 을이 갑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땅을 물색을 했는데 병소의 땅이 딱 맞아. 갑의 그 요구사항에. 그래서 병한테 가가지고 팔아라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팔렸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물러나야 되는 게 보통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자식이 아니야. 자기는 꼭 사가야 돼. 갑이 꼭 사오라 그랬어. 그래서 얘가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어. 얘가. 이게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느냐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이 있어야 돼요. 얘가 제2매수인이에요. 을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얘는 뭐죠?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대리인에 의한 계약이 있을 때는 대리인이 아니라 이 본인이 당사자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대법원 판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해야 반사회 질서가 된다를 적용해버리면 얘가 적극 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리 행위는 누굴 기준으로 해라? 얘를. 그러니까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다면 설령 본인이 적극 가담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대리인 기준 하니까. 그게 5번 내용이죠.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 5번 같은 경우는요. 이런 제2매매가 있었다는 게 생각이 안 나요. 그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매수인이라고 됐기 때문에. 근데 이 5번은 이중매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중매매라는 표현 가지고 병이 정에게 이미 팔아먹은 땅을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구나.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으니까 설령 본인이 적극 가담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제2매매는 뭐가 되는구나? 무효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 질문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12번, 13번, 14번, 다음 페이지 15번. 다 뭘 물어봐요? 반사회 질서 행위인 거 아닌 거 골라라. 이거 구별하라는 거야. 그죠? 다 싸잡아서 한꺼번에 보면 돼요. 자, 우리 외운 게 있어.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닌 거, 아닌 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예? 허위 표시로 무효. 범죄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가끔 세금 회피 목적의 행위들,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금융계좌에 은닉, 임치하는 행위, 비자금 소극적 임치, 주지직을 돈 준 사람을 임명하는 행위, 주지 임명하는 행위, 해외 파견 소요경비 반환체분을 면제해 귀국 후 일정 기간 근무해. 아, 또 영어로 썼네. 아우. 아, 이제 그냥 쓸래. 아, 이제 쥐 안 써. 쥐 안 써. 부척 관계를 끝내면서 생활비, 양육비 종료. 근데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부척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부척 관계 나중에 저기 부관 가서 다시 볼 겁니다. 부척 관계를 종료하면서 생활비, 양육비. 이건 반사회 질서인가? 아니다.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부동산을 넘겨주는 거. 무허가 건물 임대차. 민사사건 성공보수. 이런 것들이 반사회 질서인가? 아닌 것들이었어. 아닌 것들. 아닌 것만 기억을 해도 되죠. 그러면 11번 보세요. 아닌 거 고르래요. 보여. 5번. 그죠? 보여. 5번. 14번. 14번부터. 보여. 일단 니은. 14번에 보여요? 니은 보여요? 강제평 면할 목적? 기억 보여요? 강박? 디귿 보여요? 네. 제일 잘 나와요, 이 세 개. 반사회 질서이 아니라고. 11번 일단 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답을 골라내면 되는데 이게 명확하게 암기가 안 돼 있다면 1번부터 고민하는 거야. 과도하게 종한 유효별 약정이 뭘까? 4번은 어디서 본 것 같긴 해. 뇌물 주는 거니까 반사회 질성이 같아. 2번도 들어본 것 같아. 도박자금 빌려주는 거 반사회 질성이라 그랬어. 근데 1번 이게 뭐야? 100만 원짜리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만약에 매수인이 제때 100만 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억을 배상하기로 한다. 이런 게 위약 벌약정이에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 위약에 대한 벌칙금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데 100만 원짜리 매매인데 1억을 배상하기로 과중하죠. 이런 게 반사질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말하는구나. 잊어버려도 돼요. 자, 문제가 3번입니다. 3번. 자, 일단 답은 5번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번이 간혹 가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따로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 증언과 관련된 대가를 지급하는 게 있어요. 소송에서 증언을 해달라. 그럼 대가를 지급하겠다. 가끔 가다가 우리 프랭카드 보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증언하시면 후삼 뭐 이렇게 써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반사회 질서 행위냐의 문제가 있어요. 자, 이때 우리 대법원은 요 대가 얼만가를 따져요. 이게 사회통념상, 사회통념이 뭐죠? 상식. 사람들에게 용인되는 한도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정도는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한도가 있어. 이거를 초과하면 무효, 초과하지 않으면 유효 이렇게 돼요. 이게 사회통념 용인 한도가 뭘까요? 하루 공친 비용, 교통비, 식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 받는 건 괜찮다. 그걸 초과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여기 하나 있어요. 두 번째가 그냥 증언이 아니라 허위 증언 대가.
그냥 증언이 아니고 이건 진짜 증언이잖아요. 그죠? 본대로. 근데 이거는 허위 증언이에요. 이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대가의 다소 불문 무효. 대가의 다소를 불문하고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는 게 판례예요. 두 번째요. 세 번째로 야, 너 증언하지 마. 증언 거부해. 이걸 행사하면 너 가서 증언하지 마. 그럼 돈 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증언을 하기로 한 사람한테 야, 하지 마. 돈 줄게. 이렇게 해서 못하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두 가지는 가짜 증언하게 하는 거 똑같단 말이죠. 세 번째 거는. 그래서 증언과 관련된 대가 지급 약정에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세 개로. 어느 게 나오더라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번을 보면 그냥 증언 조건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맨 위에 거예요. 1번.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무효가 된다. 반사질생이로. 12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아이씨, 일 있으면 이혼해야지. 뭐 개인의 자유를 왜 제약해? 반사의 질생입니다. 자, 2번. 불륜관계 종료까지는 괜찮아. 이걸 끝내면서 주는 건 괜찮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돼 있어요. 그죠? 불륜관계를 끝내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증여라는 것은 일단 줘요. 아파트나 자동차로 사줘요. 그게 증여야. 근데 사주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뭐라고? 헤어지면 돌려줘. 이렇게. 헤어지면 돌려줘. 이렇게 약속을 달았어요. 그게 이거예요. 그럼 받은 사람은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가 없죠. 헤어지는 자유를 제약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또 반사의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합니다. 반사의 질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또 나왔어요. 이건 이제부터 적극가담 나오면 무조건 반사의 질서는 무효다 생각하시면 돼요. 4번은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규정 위반이죠. 앞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는 것과 똑같이 미등기 전매를 위반한, 금지를 위반한 단속규정 위반으로 유효.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 13번 무허가 건물 임대 유효라 그랬죠. 아, 니은 또 나왔네요. 보험사고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 디귿 나왔네. 민사사건 성공보수.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네. 그럼 일단 기억하고 디귿 제끼면 되네. 그죠? 기억 들어있는 것과 디귿 들어있는 거 제끼면 2번 아니면 3번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근데 리얼을 봤더니 두 번째 줄에 허위 진술이라고 돼 있네. 아, 여기 나왔네. 허위 진술. 얼마를 줬는지 간에 무효라 그랬죠. 답은 니은, 리을 두 개구나. 이렇게 되겠죠. 14번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니은의 강제평 제일 많이 나와. 기억의 강박 제일 많이 나와. 디귿의 세금 회피 제일 많이 나와. 요 세 가지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 그랬어. 그럼 잘 골랐어. 답을 나중에 보면 기억, 니은, 디귿을 고르시는 분이 있어. 그게 있으면. 아닌 거, 무효가 되는 걸 고르라고 했는데, 아싸! 그러고 연락 오르고 밑에 기억, 니은, 디귿 있으면 그거 고르는 분들이 있어. 리얼을 골라야죠. 그죠? 리얼 뭐라고 하세요? 적극가담.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사회 질서 행위인 거 아닌 거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15번도 마찬가지죠. 자,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돼 있죠. 볼 수 없는 거, 기억 보여. 소극적 임치가 보이죠. 디귿의 강제집행 보이죠. 리얼의 세금 회피 보이죠. 징그러 죽겠네. 이놈의 강제집행은 도대체 얼마나 대법관님들이 강제집행을 당했는지. 에? 아닌 거 기억, 디귿, 리얼. 그죠?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니은은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뭐 적극적으로 나오면 그냥 반사의 질서행.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답을 골라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반사의 질서 행위인 거 아닌 거 꼭 기억을 해달라. 아닌 거 꼭 기억해달라. 그렇죠? 이거 나왔죠. 이거 뭐 몇 번씩 나왔죠. 이것도 나왔고 이것도 나왔죠.
조심하자. 부척관계 종료하면서 생활비 주는 건 반사회 질서가 아니라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정의하면 이건 반사회 질서가 된다. 무허가 나왔고 민사사건 나왔죠. 이런 것들 쭉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사회 질서에 가서 따로 이거 소송과 관련된 증언 따로 모아서 기억해달라. 그쵸? 또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16번. 자, 1번은 조금 이따 보고 2번 경매라고 돼 있죠. 경매는 국가 법원으로서 낙찰받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헐값으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행위는 아니라 그랬죠. 3번 또 나왔어. 어우 징그러 죽겠네. 답 3번이죠? 자, 4번 동기는 법률 행위를 하는 이유라 그랬어요. 이게 불법하다 하더라도 이건 반사회 질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동기가 상대한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반사회 질서적인 동기가 강도짓을 하려고 칼을 산다는 것을 마트 직원이 알았다면 그때는 팔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4번이죠.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 5번도 또 나왔네요.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 그럼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죠? 자, 이제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자, 나중에 무효 파트를 가면요. 무효인 행위가 있어. 각과 을 사이에. 이 무효인 행위를 각과 을이 무효인 계약을 했어요. 이 무효인 계약은 그냥 무효예요. 그냥 무효로 끝이야, 원래는. 그런데 이거를 재생시키는 장치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무효행위의 추인이란 게 있고 무효행위의 전환이란 게 있어요. 각과 을이 이 무효인 행위를 추인을 하면 나중에 서로 인정을 하면 이 새로운 행위로 봐요.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가장매매한 자들이 가장매매를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유효한 계약을 한 걸로 봐요.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고요. 전환은요. 이게 무효행위예요. 예? 다른 행위로 바꿔줘요. 비행위로 전환. 무효인 지상권 계약을 유효한 임대차 계약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이걸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를 한 걸로 본다. A 무효행위를 B 행위로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재생은 전환은 상대적 무효에서만 인정이 돼요.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러면 상대적 무효가 뭔지 알아야 되죠. 반대도 알아야 되지.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의 반대가 뭐예요? 절대적 무효겠죠. 자, 이때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는 뭘로 구별했죠? 뭐가 절대적 무효고 뭐가 상대적 무효예요? 그거 알아야지. 에? 뭐가 절대적 무효예요? 선의의 제3자. 대항할 수 있는 거, 대항할 수 없는 거. 이게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가 보고 안 되는 거, 선의의 제3자가 보고 되는 거. 그리고 상대적 무효가 뭐가 있었죠? 비진의 표시 무효, 허위 표시 무효. 절대적 무효는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원시적 불능이고 법을 위반했고 반사의 질서이고 이게 다 절대적 무효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눈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절대적 무효는 안 된다고.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반사회 질서 행위거나 불공정한 행위인 경우에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예요. 추인 안 돼. 전환도 안 되는데 여기서 요놈이 된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어요. 요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래 절대적 무효인 행위는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돼요. 그냥 무효로 끝이야. 지금까지 그래 왔어. 최근에 무효행위 전환은, 불공정한 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 이렇게 돼요. 각과 을 사이에 갑이 개발구역 내 땅을 알박기를 했어요. 뭘 했다고요? 알박기. 뭔지 아시죠? 인형 눈알 박는 게 아니고요.
개발구역에 땅덩어리 하나 딱 알바가 났다가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이 알바끼한 땅이 1억짜리밖에 안 되는데 20억을 받았어. 갑이. 불공정한 행위죠. 무효죠. 근데 이걸 무효로 처리해버리면 다시 교섭을 해야 돼. 얘는 빨리 개발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계약이 무효가 돼버렸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교섭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또 질질 끌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20억짜리로는 무효지만 이걸 적당히 감액을 해. 한 5억. 유효. 이렇게 바꿔줬어요. 20억짜리 매매로는 무효지만 그 대금을 적당히 감액하여 유효한 다른 계약으로 전환을 시켜버렸어요. 우리 대법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그냥 무효로 처리해버리고 전환을 인정을 안 해버리면 다시 교섭을 해야 돼서 개발 절차가 또 딜레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는 안 되니까 안 되겠다. 20억 매매로는 무효지만 그 대금을 감액시켜서 한 5억 정도? 그 정도 계약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바꿔준 판례가 있어요. 요걸 적용해서. 그래서 정리. 강행규정 위반한 게 반사일생이 불공정한 행위 셋 다 추인은 안 돼. 두 번째, 강행규정 반사 전환도 안 돼. 불공정한 행위만은 전환은 인정. 따로 기억을 해두세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어디엔 적용될 수 있다? 불공정한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7번을 보니까 반사의 질생이 지금 반사의 질생인 거 아닌 거 많이 나왔죠? 5개나 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오죠. 17번, 18번, 19번. 다 뭐예요? 이중매매. 그죠? 이중매매. 17번 갑이 을에게 팔았고 다시 병에게 팔았고 18번 갑이 을에게 팔았고 다시 병에게 팔았고 19번 다시 을에게 팔았고 병에게 팔았고. 그죠? 그런데 17번은 적극가담이란 말은 없고 18번, 19번은 적극가담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중매매 아싸 그러지 말고요. 또 하나 포인트를 줘야 될 게 뭐예요? 적극가담이 있는지 말이죠. 그거 기억하나. 적극가담이란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유효니까. 그렇죠? 아싸 이렇게 달려들지 말고 조금 이렇게 신중하게. 17번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팔고 등기가 넘겼어요. 자, 제1매매가 있고 제2매매가 있고 얘한테 등기를 넘겨줬대. 그런데 적극가담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 동그라미 1번 병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취득하죠. 그러면 을은 병에게는 찍소리 못하고 갑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랬죠? 그 책임이 뭐였어요? 채무 불이행. 자, 채무 불이행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죠. 이행을 하지 않고 민기적거리고 있는 이행 지체가 있고 이행을 할 수 없는 이행 불능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지금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못하는 게 지체예요, 불능이에요? 지체예요, 불능이에요? 불능이죠. 이 등기 내한테 넘겨줬다니까.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불능의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땅을 넘기라고 독촉을 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었죠. 그죠? 그게 2번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갑에게 독촉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3번에 병이 뭐 했대요? 적극가담했대요. 자, 적극가담하면 반사의 질식에는 무효가 되지요. 자, 이때 병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갑이 직접, 을이 직접 안 된다 그랬어요. 을이 갑을 대위해서만 말소 청구한다 그랬어요.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없죠? 4번 갑병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래. 자, 이게 무효라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랬죠. 그게 4번이죠. 자, 5번 아까 대리 봤었죠? 병이 얘가 제2매수인이죠. 얘가 제2매수인이에요. 근데 얘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대리인이 했대. 병의 대리인이 갑하고 제2매매 계약을 했대. 5번 다시 한번. 만약 제2매수인 병이 아닌 그 대리인이 제2매수인 병을 대리하여 갑의 매매에 적극가담했다고 돼 있어요. 얘가 적극가담했대. 얘가. 그런데 얘가 적극가담을 했다면 얘가 적극가담한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설령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적극가담 사실을 병이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요 제2매매는 뭐가 된다? 반사회 질식으로 무효가 된다. 아까 대리인 기준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봤던 지문이 사례 형태로도 또 나왔네요. 그죠? 이게 5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없다. 그죠? 이런 식으로 원칙과 예를 섞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18번, 19번은 적극가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2매매가 무효인 경우를 따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번, 19번은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